네, 10월 17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지의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검사 출신이시자 천만 개미 투자자의 대표주자 격인 소액주주 혁명이란 책을 내신 김용남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요. 아이고 그러게요. 진짜 안녕 못한 뉴스가 오늘 그러니까요. 좀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을 좀 하셨어요? 아니 한다고 하더니 진짜 하네. 아, 어이가 없죠. 예. 그래서 진짜 용감하긴 해요. 용감하기로는 김용남 의원 아닙니까? 용기 있는 남자 김용남. 아니 근데 상식선에서 용감해야 되는데 예. 저런 거는 사실 무모한 거죠. 무모.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 검사 출신이신 김용남 의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예.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 게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결정이에요. 예. 근데 그걸 진짜 하더라고 오늘. 아, 저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달았는데 그 이유도 찬찬히 뜯어보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고 그리고 불리한 증거는 전혀 언급을 안 했잖아요. 네. 무혐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 그동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김건희 여사의 공모 혐의와 관련된 의혹. 그 의혹뿐만 아니라 증거들이 예.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증거들이 나왔는데 그런 거는 언급을 아예 안 했어요. 아, 그렇죠.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남 의원님이 요새 워낙 핫하다 보니까 저희가 황급히 모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방송 직전에 녹화를 하고 있어서 지금 3시 45분을 지나간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편집 없이 그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바빠서. 예, 워낙 핫하시죠. 요새 거의 뭐 방송인이신데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주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만 주로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목요일이 좀 바빠요. 네. 하나하나 좀 뜯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가장 문제적인 부분 오늘 이제 그 나온 게 검찰발로 11쪽짜리이던데 혹시 좀 보셨나요? 봤죠. 예. 어떤 게 좀 제일 좀 문제적이라고 보세요? 일단 검찰의 설명은 예.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김건희 명의의 주식 계좌가 6개입니다. 예. 증권사가 다 틀려요. 뭐 그것도 대단히 이상한 일이긴 한데. 증권사 다 다른 것도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증권사의 계좌가 여러 개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자기가 주로 거래하는 예를 들어서 뭐 신한증권 거래를 하는데 이번에 내가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그렇죠. 보니까 예. 뭐 국민은행을 KB를 해야 된다. KB증권에서만 공모주 청약이 가능해. 그러면 또 그 계좌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개 매수에 응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증권에서만 맞아요. 접수가 돼. 그러면 또 그 계좌를 또 만들 수는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계좌가 있을 수는 있는데 도이치모터스라는 한 개의 종목을 다른 증권회사 6개 계좌로 거래하는 건 이상하죠. 근데 뭐 그렇다고 치고. 참 그렇다고 치고 오늘 참 많습니다. 많아요. 거의 대부분을 다 그렇다고 치고 이해해줘도 걸려 이게. 다 마음 넓게 이해하려고 해도 탁탁 걸리는 게 있어요. 검찰의 설명에 의하면 그 6개의 증권 계좌 중에 4개는 권오수 회장 측에다가 맡겼다. 그리고 2개는 직접 거래를 했다. 근데 이 맡긴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는지는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주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렇죠. 일반 투자자다.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도 있죠. 나와요. 그 일반 투자자가 돈은 몇십억 벌었는데 23억 가까이 벌었죠. 모녀가 같이.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을 하던 시기에 그 주범들이 나눈 대화 3,300원에 8만 조 때려달라고 해주삼. 그랬더니 알겠다고 연락하겠다 그러고 그런 증거들이 있죠. 그랬더니 바로 그 문자를 주고받고 7초 후에
본인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정말로 움직이죠. 8만 주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거를 주가 조작 일당들이 또 받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우연이다. 좋다 이거야. 우연이다. 예. 우연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다 좋다. 예. 상대가 엄마인지도 몰랐다. 예. 엄마가 매도 물량 낸 거 내가 사갔는데 딸이 사갔는데 그것도 우연이다. 예. 뭐 다 좋다. 예, 또 했다 치고. 근데 자 권오수 회장을 너무 믿어서 그쪽에다가 관리해달라고 주식 계좌 4개를 맡기고 돈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권오수가 누구냐? 도이치모터스의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부자예요. 예, 당시. 회사 내부자. 근데 회사 내부자에게 내 주식을 내 돈을 맡기면서 그 회사 주식을 거래해달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회사 회장이니까 그 회사에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부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 내부 정보 사실은 이용해서. 아무리 좋은 뜻으로 주가 조작을 할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부자 거래를 해서 내 돈 불려달라는 취지로 네. 맡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내부자 거래도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 행위고 그럼요. 같은 자본시장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내부자 거래를 해서 내 돈 불려달라는 거는 공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맡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주가 조작이 이루어질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권오수 회장이 우리 회사에 좋은 일이 곧 발표가 될 텐데 미리 주식을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면하는 것까지는 그건 알고 맡긴 거잖아요. 권오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맡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긴 너무 힘들죠. 예. 아니 그러면 내부자 거래는 적어도 성립이 되는 거지. 그 혐의는. 그 많은 주식 거래 중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분기에 매출이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김건희 명의 계좌로 샀다든지 아니면 어떤 리콜 내지는 매출이 줄어든 안 좋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팔아서 손해를 면한 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일종의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부자 거래는 성립한다고 봐야죠. 예, 적어도 그 이 많은 부분에 것들 중에서 그 있어서는. 혐의 정도는 했었어야 된다. 그렇지. 그거는 기소했어야 된다. 내부자 거래로 기소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예, 근데 일괄 다 털어졌죠. 내부자 거래는 이런 방법 언급도 없어요. 아니 권오수가 누구야? 그 회사 회장인데 예.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안 했어요. 이거는 명품백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만 보고 알선수재나 뭐 이런 건 나 몰라. 그런 거.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예. 라고 하는 태도하고 똑같은 태도예요. 전형적으로 검찰이 털어줄 때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심하게 터는 건 못 봤는데 나. 전례 없나요? 이건 예. 너무 심해요. 근데 너무 심한 게 자꾸 겹치니까 와 어디까지 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잠깐 언급했지만 방조범으로 유죄 선고를 항소심에서 받은 전주 손모 씨는 왜 유죄냐? 이 사람 주식 잘 알아. 전문 투자자야. 그러니까 주가 조작 벌어지는 것도 알고 돈을 댄 거고 그래서 유죄야. 김건희 왜 무죄야? 여기 주식 하나도 몰라. 네, 마지막 11쪽에 보면 그런 표가 있습니다. 송건땡과 피의자 김건희는 어떻게 다른지. 워낙 이제 그 2심에서 유죄 나온 게 검사들도 마음에 걸렸나 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까지 낸 거 보면. 아니 그러니까 여긴 주식은 하나도 몰라. 아유 뭘 알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 몰랐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전문 투자자인 손모 씨는 정작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서 돈을 잃었고 여기는 23억 벌었어. 그래서 이 제가 보면 저도 검사로 15년 근무를 하고 사실상이 저의 첫 직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애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화도 나고 그 개탄스러운 게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정말 일어나. 이거는 너무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검찰에서 하는 항변은 레드팀까지 우리가 동원을 해가지고는 샅샅이 사건을 봤는데 이게 혐의가 안 되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자, 검찰이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나요? 레드팀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레드팀 아니면 뭐 영어로 데블스 애드버키트라고 예. 하는 악마의 변호사 다 비슷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반대 의견을 고수하면서 논리를 펼치고 점검을 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하자가 없는지 논리적인 흠결은 없는지를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레드팀을 회사에서도 하죠. 그 선거 캠프 이런 데서는 들어본 것 같은데 검찰에서도 이런 게 있나요? 근데 그 레드팀이 수사 기록을 봤어요? 아. 못 봤지. 오. 왜냐면 안 보여주니까 수사팀 외에는 수사 기록을 못 봐요. 아, 보면 안 되나요? 볼 수가 없죠. 아. 보여주지도 않지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레드팀의 역할이라는 건 수사팀이 정리한 오늘 뭐 불기소 이유를 예. 설명한 보도자료 수준 11쪽 정도. 예. 그 정도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따로 접한 언론 보도 정도의 내용을 갖고 하는 건데 아. 뭐 그거 갖고 막 논쟁을 벌이다가 수사팀에서 너 수사 기록 봤어? 못 봤잖아. 그럼 뭐라 그래 레드팀이. 정가의 보도네요 그 말은. 네. 아니 그러니까 수사 사건이나 재판 사건은 기본적으로 레드팀이 적합하지 않아요. 아. 왜냐면 그 사람들이 못 보거든. 예. 그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검찰에? 한 십몇 년 전에 예. 당시 대검찰청의 미래기획단이라는 곳에서 앞으로 검찰 문화를 좀 바꾸자 그러면서 레드팀 뭐 이런 거를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척하지만 제대로 한 적은 별로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 그런데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적합한 거예요. 검찰의 인사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런데 지금은 평검사들이 보통은 2년 단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뭐 서울 임기를 근무했다가 뭐 서울은 3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2년 단위로 부산도 갔다가 광주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러니 이게 생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뭐 5년 단위로 인사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를 놓고 토론을 벌일 때 뭐 5년이 좋다는 팀 아니면 이게 너무 장기간 머물면 그 지역의 인사들하고 유착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한 폐해도 생길 수 있으니 지금처럼 뭐 2년 단위로 하자. 뭐 이런 거는 서로 알고 있는 지식이 동등해. 예. 그렇잖아요. 인사제도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리고 이럴 때 장점 저럴 때 단점 다 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주류팀 그리고 그거에 반대 의견을 내놓는 뭐 그게 악마의 변호사라고 부르던 레드팀이라고 부르던 이렇게 편을 갈라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니면 회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으로 더 집중해야 될 분야가 과연 AI냐 아니면 기존에 뭐 만들던 반도체를 더 잘 만드는 거냐 이런 거 갖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쪽은 수사팀이라 기록을 다 본 팀이고 한쪽은 볼 수가 없어. 이건 게임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레드팀 얘기를 한 건 그냥 요식행위예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합니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지. 레드팀이 거기서 결론을 어떻게 바꿔요. 그럼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걸 갔으면 조금 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수사심의위원회도 한계는 뚜렷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수사팀의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정말 반대편에선 변호사나 누구 반대쪽 고발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듣는다 그러면 그나마 좀 낫겠지. 그거는. 근데 이거는 검사들끼리 한쪽은 수사팀 다른 쪽은 이 사건하고 상관없는 다른 검사팀 해갖고 아니 거기서 뭐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사건이 4년 반 만에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래 끌 사건이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오늘처럼 이건 분명히 무혐의입니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왜 4년 6개월씩이나 걸렸을까요? 그게 제가 보기엔 제가 그런 말씀을 그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불기소장에 도장 찍을 사람 구하기 힘들 거다. 왜냐하면 이게 대대로 남으니까. 불명예가 남을 것이다. 근데
4년 6개월 동안 예. 검찰이 어떤 때는 6개월마다 인사를 할 때도 있었고 뭐 1년마다 할 때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년 6개월 동안 인사판을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그러다가 도장 찍을 만한 사람들은 이제 구한 것 같아. 도장 찍을 만한 사람 드디어. 이제 구했다.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막 돌리다가 4년 6개월 막 돌리다 보니까 예. 지금 됐어 이게. 예. 그래서 도장 찍을 사람 뭐 검사장 차장은 이렇게 찍을 거고 그 밑에 주임 검사를 누구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구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특검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다시금 이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러면 결국 여권이 어떤 식으로 좀 분화되는지가 주목되는 건데 그 사안의 또 핵심이 지금 명태균 씨 이슈 아닙니까?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사실 또 이 카톡이 나와가지고 많은 또 논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김용남 의원님은 해당 카톡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빠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친오빠다. 그 관련된 정황들을 좀 자세하게 TV조선 같은 데서 보도하기도 하더라고요. 친오빠라고 해도 문제고 그 오빠가 윤석열 오빠면 그것도 문제고 어느 쪽이든지 다 문제인데 일단 친오빠라고 하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의 이른바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계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저런 소문은 그전부터 많았잖아요. 예. 뭐 이제 친정 식구들이 거의 다 나오는 거죠.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이제 친오빠를 증인으로 채택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장모 그리고 처남까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가 식구들이 거의 다 나오는 상황인 것이고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비참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이제 지가 뭘 안다고 무식해서 원래 그래요. 예.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참 참담해지는 상황인 것이고 어느 쪽이든 다 문제죠, 사실은. 네, 오빠가 그 당시 캠프에서도 뭔가 개입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때 계셨었잖아요. 네. 들어보셨었나요? 그러니까 그때 캠프에 주로 홍보 쪽이 여사 라인이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는 뭐 오빠 얘기도 가끔은 나오긴 나왔었죠. 네네. 그 실제로 그 7시간 녹취록이라고 해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에서도 보면 뭐 오빠를 보내겠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긴 했었었는데요. 이 카톡이 그러면 나오는 폭발력이라 하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문제죠.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본인한테 해가 안 될 만한 수위를 딱 조절해 가면서 조금씩 지금 흘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 들춰내면 어디서 터지더라도 터지겠죠. 네. 명태균 씨 이름 캠프에 계실 때 들어보셨죠? 이름은 들어봤어요. 네. 어떤 분으로 알려져 있었었나요? 그때는 근데 등장하는 매일 뭐 다른 인물들이 막 네, 건진도 있었죠. 뭐 천공 뭐 계속 등장을 해갖고 그랬죠. 약간 정신은 없을 때인데 그 명태균이란 이름은 그때는 사실 천공 건진이 훨씬 유명했고 폭발력도 있고 그게 당면 과제였죠. 대응하셔야 돼. 당면 문제였죠. 근데 명태균이란 이름은 나중에 한번 사고 한번 크게 터질 거다. 저 여사가 너무 의존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예고된 비극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명태균이라는 이름만 들었고 직접 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 경선 전에 광화문에 있던 이마빌딩에 캠프가 있었고 경선에서 승리해서 당 후보가 된 다음에는 이제 국회 앞에 여의도의 빌딩으로 캠프를 옮겼는데 그 진짜 중요한 일은 다 서초동 쪽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였다. 저는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헛일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나는 헛일한 것 같다. 이 그리고, 말씀이세요. 공식 캠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크로비스타, 그러니까 이마 빌딩도 아니고 아크로비스타 팀들이 결국 핵심이었던 것 네. 같다라는 식의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같이 일하셨던 입장에서 되게 허탈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선 캠프가 됐던 뭐 어느 캠프가 됐던 앞으로 캠프 안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 상처이신 아니, 거죠? 일종의 저는 이게 상당히 앞으로도 장기간의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 없이 절대로 일하지 말자. 그 남의 캠프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명태균 씨가 허풍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검사의 경력 그리고 정치인의 경력을 더해봤을 때는 명태균 씨는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하세요? 아니 뭐가 다 나오는데 뭐가 허풍쟁이야. 아니 후보 배우자가 여과 없이 소통을 하잖아요. 뭐 그게 어느 오빠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뭐 그냥 노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 끝부분에 핵심이 나오잖아요. 예, 전적으로 의지하고 선생님의 식견이 탁월하다고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허풍이에요, 허풍. 그러면 비선 실세로서 이게 사건이 특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특검이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근데 분명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돼야죠. 왜냐하면 또 어제 뉴스타파가 이제 국정에 개입했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던데요. 이제 창원의 산당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하루 전날 명태균 씨가 알고 강혜경 씨에게 전달을 했고 심지어는 김영선 전 의원이 관련된 포스터를 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명태균 씨가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사안들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게 국가산업단지가 어느 지역에 들어설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 국가산업단지 중에 하나가 당시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 쪽에 들어온다는 걸 미리 알았고 그래서 그거를 김영선 의원의 공인 것처럼 하는 프랜카드를 미리 준비를 시켰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명태균 씨 측근그룹의 단톡방에는 약 44일 전에 그 내용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루 전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제 대충 돌아가는 거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일종의 대외 비밀 성격의 그런 게 어떻게 들어갔냐 거기에. 그러면 자 가능성은 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가능성은 대통령실에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라인이 직접 알려줬을 경우. 두 번째는 이른바 영부인 라인 내지는 영부인이 알려줬을 경우. 근데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니 도대체 영부인이 그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아? 그걸 왜 알아? 어떻게 알고 알려줬냐.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도대체 산업단지 지정하는 것까지 알아?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일단 영부인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하고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 세 번째는 대통령 부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위 공무원이 됐던 아니면 뭐 산업부 쪽에서 이렇게 미리 알려줬을 경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고 명태균 씨는 또 그리고 산업부에 아무리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도 지금의 태도를 볼 때는 뭐 거기는 자기가 이렇게 상대할 급이 아니라고 나보다 미치다.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하고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적어도 뭐 권력의 핵심부에서 적어도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참 별짓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44일 전에 명태균 씨 쪽에서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게 그 선부 체크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긴 하나요. 그때도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라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묘하게 그거는 대통령 부부의 동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재건 사업 발표와 그리고 젤렌스카 여사와 만났다. 이 부분이니까요. 오히려 주가는 그런 것 때문에 따라 올라간 거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해요. 누가요? 어떻게 다 알지? 아, 그분들. 어떻게 미리 다 알지 그렇게? 예, 물론 명태균 씨 역술인 아니라고 본인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역술인 아니라고 그러니까 점을 친 건 아닐 것 같고 이정호 씨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다들 미리 정확하게 알죠? 아니, 대단해요. 예, 이 정도면 수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진작에 했어야죠.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찾아보니까 작년 12월에 명태균 씨가 이제 선관위에서 검찰의 수사 의뢰를 받긴 했던데요. 근데도 아직 수사가 막 속도감 있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명태균 스캔들이 불거지니까 압수수색 한번 했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죠. 들리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15년 검사 경력에 빌어보면 이거는 어떤 의미죠? 어려운 수사라서. 아니 뭘 해야 어려운지 쉬운지를 알지. 왜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뭘 직접적으로 진짜 달려들어서 뭘 해야 이 사건이 뭐 어렵다 아니면 쉽게 풀려나갈 거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명태균 씨 협박이 먹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이른바 협박은 완쿠션으로 먹혔다고 봐야겠죠. 대통령 혹은 여사한테 바로 먹혔다. 명태균 씨가 검찰에 대해서 협박을 한 거는 없잖아요. 뭐 나 만약에 구속하려고 들면 검찰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뭐 조직이 없어질 거고 망할 거고 아니면 그 수사를 하는 검사장이나 주임 검사가 날아갈 거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잖아요. 한 달 안에 하야하고 탄핵당할 거다라는 얘기는 한 적 있지. 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좀 의아한 게 이렇게 상황 사실 정권 후반부로 가면 결국 검찰의 통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지지율이 낮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지휘가 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아직은 후반부가 아니잖아요. 아, 공식적으로는 지금 아직 절반이 안 됐는데. 거의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음 지지율도 달이 사실 돼야 예. 절반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2년 6개월이 좀 넘게 남은 거라 정권 후반기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면면을 잘 알잖아요. 집권 이후에 사실은 검찰 인사를 꽤 여러 번 했어요. 간부급 인사도 원칙적으로는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는데 뭐 6개월 단위로 한 적도 한 2번 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그래서 검찰 인사를 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능력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고 사실 경제 지표가 좋진 않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검찰 장악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유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지점이 잘 있는 거네요. 아니까요. 누구누군지 다 알잖아요. 저도 지금 다는 모르지만 웬만한 고검장급이나 검사장급까지는 그래도 대충은 알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나중까지 검찰에 있다가 뭐 바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면면을 훨씬 잘 알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잘 알죠. 네, 그래도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또 검찰에 대해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보이네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도 살아있는 권력이 곧 죽을 것 같으면 그때 수사했어요. 검찰은 그런 생리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살 것 같으면 수사 쉽지는 않아요. 그거는. 근데 살아있는 권력이 숨 쉬는 게 좀 이상한데. 힘이 좀 빠지네. 좀 숨을 헐떡거리는데. 그러면 이제 수사를 했던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권력의 심장부를 향한 수사는 적어도 최고 권력자의 용인 내지는 무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시킨다고 할 때 대통령이 어디 내 아들을 절대 안 돼 그러면 사실 그 수사를 제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거로 연일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되고 그러니 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지만 저놈을 지금 사법 처리 안 하면 정권이 흔들리겠다.
아유 그러니 뭐 어쩌겠냐. 검찰이 하는 걸 놔둬야지. 내지는 빨리 사법 처리해서 이 논란을 잠재우는 게 낫겠다. 정도는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이게 사랑만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역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냥 사인 아무것도 아니냐는 표현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최고 권력자가 아닌 부부간의 지극한 사랑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랑이 삐뚤어진 사랑이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랑이 그 두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지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누가 점괘를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하시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네, 지난번에 저희 9월 방송 나오셨을 때 2심 선고 바로 직전에 이제 굉장히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추세적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티핑 포인트는 언제쯤 올 거라고 보세요? 글쎄 결정적인 내용이 담긴 육성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영부인이든 대통령이든. 그리고 명태균 씨나 아니면 다른 누가 아주 심각한 국정 개입을 하는, 예를 들어서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개입을 하는 그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폭발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야 알 수 없죠. 저는 그 전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어떤 그냥 상황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를 전망해 보자는 차원이긴 한데요. 참 이런 무속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이제 국정 운영 이야기에 의혹으로 나온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낮죠. 보수 유권자들이 실망하는 지점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 보수 언론들이 보면 더 심각하게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결단까지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헤어질 결심을 보수 언론이 한 것 같지는 않다. 그 이른바 결단. 그 본인들도 이게 보수의 수치라고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부부가 보수의 수치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하지만 왜 결단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그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근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자신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돌파하면 된다. 무혐의 하는 게 불구속 기소를 당해서 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매 맞고 무혐의 결정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누군가 제가 좀 봤더니 임기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으실 겁니다. 라고 누가 조언을 했다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 마지막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 간신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인적 쇄신하라고 한동훈 대표도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상황에 어떤 변화의 티핑 포인트는 또 여권에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어느 정도 강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배를 타면 안 된다는 거야 뭐 알고 있다고 보이고,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차별화를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른바 얽힌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인연이 너무 깊다 보니까 정말 완벽한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로 언론을 통해서 차별화하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거 정도는 하려고 결심을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그 이른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거는 오늘 아침에 깨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그게 아직 명확하게는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검찰의 결정을 잘못됐다고 비판할 거냐, 아니면
이미 검찰에서 결론을 냈으니까 이 얘기는 제가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른 말씀하시죠. 이런 스탠스로 나올 거냐?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글쎄 차별화의 한계도 있어 보여요. 오늘 홍준표 시장이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를 원조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던데요. 이제 그렇게 얽혀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에 없을 수야 없죠. 그러면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법 3번째 발의했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8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하고 똑같이 하면은 안 나오겠죠. 전 이게 무한 도돌이표인데 지금. 물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본인들의 처지가 공공해지고 참 곤란해지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는 거는 지금 상황보다는 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지금 국힘 소속 현역 의원인데 앞으로 내가 야당을 할 거야 아니면 야당을 하는 거를 내가 받아들일 거야 정도의 자세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로 기억을 되돌려 보면 그때 당시 새누리당에서 이른바 한 60표 정도의 반란표가 나왔잖아요. 이탈표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광화문에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많은 군중이 모이면서 야 이거 이대로 가다는 뭐 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그리고 또 그 전에 이미 당시 정권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일종의 뭐 숨어있던 정의감이 발현돼서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은 이른바 장외 집회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대규모 장외 집회는 아예 없는 상황이고 그 외에 지금 그 명태균 스캔들이 어떤 면에서는 국감장에서는 하나도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명태균 씨가 스스로 내놓는 단편적인 어떤 그 정보 때문에 불이 붙었다. 좀 식었다. 또 붙었다. 식었다를 반박하고 있는 거지. 어떤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이라는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그동안 언론이 취재를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거를 꺼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의 국회 출석을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도 지금 하던 대로 그냥 어영부영 계속 해갖고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잘 모르겠어요. 야당은 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이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본다면 뭔가 노력을 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력이 부족한 건가요? 실력이 부족한 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각자 자기 일이 바빠서 이거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도 받으러 다니셔야 되는 분도 이재명 대표 있는 말씀하시는 거고. 거죠? 뭐 청문회 계속 열어서 자기 얼굴이 카메라에 계속 비치게 또 뉴스에 계속 나오게 하는데 더 열심인 분들도 몇 분 보이시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에 바빠요 보면. 네, 개혁신당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할 말 없죠. 개혁신당도 할 말 없지 뭐. 그렇게 따지면. 아까 명태균 씨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씨의 어떤 스캔들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보수 정치인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지금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유력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김용남 의원인가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정도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들을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오늘 아침에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방지법 이런 거 발의하기도 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은 뭐 그냥 하는 얘기겠고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 자유스러워 보이죠. 이 명태균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정권을 너무 넓혀 놓으면
이게 그 빈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핵심은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에 있었던 공천 개입 내지는 국정 개입과 관련한 의혹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집중을 좀 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나중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엔 정말 특검법도 추진해도 어차피 거부권 행사되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할 텐데 재의결 과정에서는 그 명태균 스캔들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는 또 현역 의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힘 예. 소속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랄까 면죄부? 그러니까 굉장한 정치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뭐라는 일종의 시그널 혹은 뭐 그런 신호를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게 보수 정치권에서 이렇게 좀 뭔가 크게 터진 느낌이다 보니까 각각의 메시지가 어떨 때는 자기들끼리 충돌하기도 하고 뭐 싸우는 것 같은 모습도 있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쭤본 것 같은데요. 끝으로 대통령 끝은 아니네요. 저희가 재보궐 이야기도 여쭤본다고 해서는 너무 앞에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재밌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내일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 2주 쉬었다 나오거든요. 마지막 이제 한국갤럽 기준으로 9월 넷째 주가 긍정평가 23%였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 얼마가 나온다라고 찍기는 어려울 텐데 그거 찍으면 명태균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책사? 찍으면 명태균 씨 책사네요. 그렇죠. 근데 앞에 자리가 일자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더 떨어진다. 아니 물론 다음 주는 분명히 일자 달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오늘 무혐의 결정한 게 영향을 끼칠 테니까. 당장 반영이 내일 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내일 발표될 것은 오늘 무혐의 결정은 다음 주에 나온다. 그렇죠.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가 그 전에 끝났으니 주 초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있었던 논란을 볼 때 그동안 명태균 스캔들이 거의 지금 몇 주를 간 거예요. 4주 이상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영향을 끼쳐서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점점 됐잖아요. 네네네. 이제는 뭐 지가 뭘 한다고 무식해해서 원래 그래요의 그 주체가 대통령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논쟁할 정도니까 어떤 그렇네요. 대통령의 권위는 이미 오래전에 상실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자리가 일자로 바뀔 가능성은 커 보여요. 그렇게 되면 보수가 진짜 분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걸 텐데 지금 뭐 거의 울고 싶은 심정인 거 아닌가요? 보수의 분열보다는 보수의 상당수의 포기 상태 아닌가. 보수 포기 상태. 보수 유권자들이 마음을 포기했다. 그러면 진짜 정권의 빨간불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루어진 선거를 보세요. 자연스럽게 재보궐로 넘어가는 방송 천재.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무지하게 낮았어요. 23%였나요? 그러니까 30%에서 한참 떨어지는 투표율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투표율이 낮으면 원래 이른바 보수 후보가 선출되는 게 맞아요. 역대 선거에서 다 그랬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다는 게 거의 불문율처럼 이루어졌는데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특히 낮았어요. 23.5%였습니다. 정말 낮네요. 4명 중에 1명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항상 투표를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투표장 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이런 보궐선거에 휴일이 아닌 날 실시되는 선거에 출근 부담이 없는 고령층이 많이 투표장에 나와서 보수 후보가 당선되는 게 거의 법칙이었어요. 이번에 23.5%의 투표율인데 보수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고령층에 계신 분들도 투표장에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
포기 귀찮아. 상태. 아까 포기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큰일 났네요. 근데 이 큰일을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산까지 가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남동까지 못 가거나. 그 앞에 가서 방송을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김용남 의원님과 함께 이 보수를 걱정하는 정말 이 시민의 한 사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용산 앞에서 정말 시위와 방송 대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래도 이 사이렌이 울려갈지가 걱정입니다. 주로 극우 유튜브를 보신다는 소문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아유, 뭐 그런 소문은 그 전부터 있었죠. 많았죠. 네, 오늘 김용남 의원님의 목소리가 잦아드는 식으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상황상 못하셨던 말씀이나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제가 미국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외교학 그리고 정치경제학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 교수님들이 여러 분 와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그게 이제 그 미국 교수님들이니까 한국에 와서 하는 발언이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대해서 무슨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 정부는 도대체 산업과 관련한 정책이 보이지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지금 삼성 위기라는 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는 무조건 자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그래서 자국에 투자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압박하는 그 정책을 쓰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이런저런 그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과 관련해서 수출을 아예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산업이 침체되니까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서 그 기업들을 유지시키거나 성장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예.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상 보면 조금 그 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특히 정책이나 어떤 정부에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는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아니 의료대라는 사고는 쳐놓고 지금 수습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경제나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도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걱정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만 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국정과 관련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도 어젯밤에 이제 각성을 하고 잘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하는 거 보고 에이씨 다시금 포기 상태 마음이 포기됐다 각성하려고 했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포기하더라도 함께 포기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응원하면서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중꺾마. 예, 중꺾마. 저희가 끝까지 열심히 지켜보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김용남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0월 17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임경빈 작가, 가구신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